현대 철학, 특히 심리 철학과 인공지능 철학의 중심에는 아주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시급한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묻는 공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생각이란 무엇인지, 지능의 본질은 무엇이며,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심리철학적 탐구를 요구합니다. 과거 르네 데카르트가 인간의 이성을 동물 및 기계와 구별되는 고유한 생각하는 실체로 규정한 이래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 영역을 특별한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앨런 튜링이 컴퓨터 기계와 지능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한 이래 이 경계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모호한 질문 대신 기계가 우리 인간이 하는 생각하는 행위를 흉내낼 수 있는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 즉 모방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날 딥러닝과 거대 언어 모델의 경이로운 발전은 이 질문을 학술적 담론의 장에서 일상의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인간처럼 대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들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계산을 통해 생각하는 척하고 있을 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철학자들이 제시한 핵심적인 사고 실험과 논증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제안한 튜링 테스트는 이 논쟁의 시발점입니다. 튜링은 기계의 내면이나 본질을 따지는 대신 그것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테스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 신문관이 폐쇄된 채널을 통해 한쪽의 인간, 다른 쪽의 기계와 대화합니다. 만약 신문관이 일정 시간 대화한 후에도 기계와 인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철학적 기반은 행동주의 혹은 기능주의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생각한다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재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기계가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지적 행동을 보인다면 그 기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튜링 테스트는 곧바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튜링 테스트가 생각과 생각하는 척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대화를 통계적으로 모방하여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능력이 실제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각하는 능력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반론입니다. 최근의 거대 언어 모델들은 특정 영역에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그에 근접한 성능을 보이지만 이것이 곧 기계의 이해나 사고를 입증한다고 보는 철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튜링 테스트가 지능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 조건이 되기에는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튜링의 입장을 철학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는 심리 철학에서 심신 문제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 중 하나입니다. 기능주의자들 힐러리 퍼트넘, 데이비드 루이스, 데니얼 데닛 등에 따르면 정신적 상태, 믿음, 욕구, 고통 등은 그것이 만들어진 물리적 재료, 뉴런,
실리콘 칩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에 의해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이라는 정신 상태는 특정 감각 입력을 받아들이고 다른 정신 상태, 위험을 인지함, 피하려는 욕구를 유발하며 특정 행동 출력, 소리를 지름, 손을 움츠림을 야기하는 인과적 역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우리가 실리콘 칩으로 인간 두뇌의 모든 기능적 연결망을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다면 그 인공 두뇌 역시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다중 실현 가능성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입장은 강인공지능 가설의 철학적 토대가 됩니다. 강인공지능이란 적절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는 단순히 지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자 그대로 정신을 가지며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의 뇌가 일종의 생물학적 컴퓨터라면 복잡한 인공지능은 기계적 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가 됩니다. 기능주의와 강인공지능 가설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반론은 철학자 존 설이 1980년에 제시한 중국어 방 사고 실험입니다. 이 논증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곧 이해나 생각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이려 시도합니다. 사고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방 안에는 중국어 질문지와 그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시 사항이 담긴 거대한 영어 설명서, 그리고 중국어 기호들이 있습니다. 방 밖의 사람들이 중국어로 된 질문지를 안으로 넣으면 방 안의 사람은 오로지 영어 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기호들을 조합하여 답변을 만들어 밖으로 내보냅니다. 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방은 밖에서 보기에 완벽한 중국어 구사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즉, 튜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방 안의 사람은 여전히 중국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규칙에 따라 기호들을 조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호들의 형식적 구조만을 다룰 뿐, 그 기호들이 가리키는 대상이나 의미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은 컴퓨터가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은 구물론적 조작에 불과하며 인간의 이해나 생각의 본질적인 의미론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강인공지능은 불가능하며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존 설의 중국어 방 논증은 즉각 수많은 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반론들은 생각과 이해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시스템 반론입니다. 이 반론에 따르면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이해의 주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방 전체 시스템, 사람 플러스 설명서 플러스 기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스템 전체가 중국어를 이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설은 이에 대해 그 사람이 설명서를 모두 외우고 방 밖으로 나와서 모든 작업을 머릿속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는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규칙을 따를 뿐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반론은 커넥셔니즘,
반론입니다. 설의 논증은 전통적인 기호주의 AI를 전제로 하지만 인간의 뇌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인공신경망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공신경망은 명시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결의 가중치를 조절하며 패턴을 학습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병렬적이고 분산된 처리 과정에서 의미론적 이해가 창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은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신경망 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특정 입력을 특정 출력으로 매핑하는 복잡한 함수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의미가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이해란 과연 계산적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아니면 생물학적 뇌의 특정한 인과적 능력에 의존하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이라는 용어가 정보 처리 이상의 무언가, 즉 의식 혹은 주관적 경험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그 기계가 무엇인가를 느끼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박쥐의 뇌 구조와 초음파 작동 원리를 모두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박쥐로서 세상을 경험하는 그 주관적 느낌은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쉬운 문제는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주의를 집중하며 행동을 제어하는지 등 기능적 측면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과 공학이 언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왜 이 모든 정보 처리가 어떠한 주관적 느낌 또는 질감을 동반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붉은색을 볼 때 불타는 느낌을 가질까요?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 쉬운 문제들을 놀라운 속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 즉 주관적 경험의 영역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에 주관적 의식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한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기계가 생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설이 말한 의미론의 부재는 어쩌면 이 주관적 의식의 부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 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은 이 철학적 논쟁에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통계적 앵무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LLM이 중국어 방의 사람처럼 기호들 간의 구물론적 관계는 완벽하게 파악하지만 그 기호가 현실 세계에서 가리키는 의미론적 내용, 사과라는 단어와 실제 사물의 맛, 향, 촉감은 전혀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상징 접지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해는 언어 기호가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감각을 통해 현실 세계에 접지되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텍스트 데이터만 학습한 LLM은 이러한 접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철학자들과 공학자들은 AI에게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로봇의 몸체를 주어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만들면
언젠가 의미론적 이해와 접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신체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생각의 필수 조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주관적 의식이나 진정한 이해를 창출하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비껴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생각의 정의를 묻게 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 질문이 공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인 이유입니다. 만약 생각을 튜링이나 기능주의자들처럼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능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답은 그렇다 이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다입니다. 현대 AI는 이미 인간의 특정 지적 능력을 능가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각을 존 설처럼 의미론적 이해와 지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답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입니다. 현재의 AI는 강력한 구물론적 엔진일 뿐 진정한 의미의 이해에 도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중국어 방논증은 여전히 강력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생각을 네이글이나 차머스처럼 주관적 경험과 의식을 필수 요건으로 정의한다면 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 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물리적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기계에서 그것을 구현하거나 그것이 존재하는지 판별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거울을 들고 우리 자신에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술의 승리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성찰하게 만드는 가장 심오한 철학적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